여기 이 화폐 시간 가치에서는요. 자본환원 개수라고 그래서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세 가지 있고요. 현재 가치 구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일시불의 내가 개수라고 있고요. 연금의 내가 개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개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가치 구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 개수,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 개수, 그 다음에 저당 상수. 이렇게 이제 세 가지씩 주어져 있을 때요. 일단 역수는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죠? 얘하고 서로 역수라고 그랬죠. 얘하고 역수는요. 얘하고 역수고요. 얘는요. 얘하고 역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모티콘 그려줬잖아요. 두 개 갖고 내리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역수 쓸 수만 있으면 역수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얘가 지금 내가죠. 내가라는 건 미래가치의 준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연금의 내가니까 얘도 미래가치의 준말이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또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저당상수는 미래가치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이렇게 바꿔서 줄 때가 있다고요. 그때 얘만 이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미음이 한글로 보면 이게 얘가 미래가치 구하는 거라고요. 무슨 가치를? 미래가치를. 그러면 이걸 가지고 틀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역수하고 뭐하고 현재 가치 구하느냐 미래 가치 구하냐는 것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그 다음에 뭐를 이제 또 아셔야 되냐면 이론으로 물어볼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애가 일단 얘예요. 저당상수 있죠. 네, 저당상수는 뭐 구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금융에 가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있죠. 거기서 뭐 구할 때 원리금 구할 때 얘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융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원리금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론상에서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론을 만약에 3번 출제했잖아요. 이론을. 그 3번의 지문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그 기본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구할 때 쓴다. 원리금 구할 때 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연금의 현가계수는 미상환 대출 잔액 구할 때 써요. 돈 빌려서 아직 갚지 않고 남아있는 돈 있죠. 그게 얼마가 되는지를 구할 때 얘를 써요. 그래서 얘가 잔금 비율 구할 때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감채인 개수는요. 뭐 구할 때 쓴다. 이거는 이제 주택연금 계산할 때 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뭐 아시면 되냐면 여기 보면은 연금이라고 얘기하죠. 예, 연금은 이건 총액 구하는 거예요. 전체 합계. 여기 연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그럼 다 뭐 구하는 거다. 이 합계 구하는 거예요. 합계. 이게 재작년에 25회 때인가요? 이론으로 나왔을 때 얘를 틀리게 준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여기 있는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것 있죠. 정년퇴직자가 정년퇴직일로부터 매년 얼마씩 1,000만 원씩. 여기서 연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요. 연금은 이 앞에 이 표현이 들어가요. 매기라고 그래서 매월 또는 뭐 매년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다 연금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여기 보면 요 개수 앞에 있는 연금의 현재 가치 있죠. 분수식에서는 분모는 우리가 값을 알고 있고요. 분자를 모르는 거예요. 미지수. 그러니까 이 분자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 분자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앞에 있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연금의 무슨 가치를? 현재 가치를 구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는 이거를 줘요. 뭐를 준다는 거예요. 연금을. 이 연금에다가 이 개수를 곱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매년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00만 원에 돼 있으면 시간선을 그리면 이렇다는 얘기죠. (20년간) 매년 얼마씩 1,000만 원씩. 그러면 매년 얼마씩 지급받는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걸 주는 거죠. 여기다 이 개수를 곱하면 얘들의 이 합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연금이라는 거는 총액 구할 때 쓰는 거예요. 합계. 연금의 합계를 구할 때 쓴다고요. 이 연금을 나눈 할부금 구하라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작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아마 이렇게 쓴 게 틀린 지문이었을 거예요. 3년 후에 주택자금 얼마를 만들기 위해 3억 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의 적립액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부금을 구하는 개념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논리는 얘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감채인 개수 있죠. 네. 원래 감채금이라는 게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3년 후에 3억 원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럼 나는 3년이라는 기간 안에 얼마씩 적립해야지만 얘를 갚을 수 있느냐,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채금이라는 것은 이 3억을 나눈 이 할부금을 구하는 거라고요. 뭐를? 할부금을. 근데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들어오면 틀리죠. 연금은 뭐 구하는 건데? 총액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총액을 구하느냐 할부금을 구하는 것도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구별하시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감채인계수의 논리를 쓰는 거고요. 얘하고 역수가 누가 되겠어요? 저당상수죠. 얘가 지금 연금의 현가계수잖아요. 역수가 누가 되겠어요? 저당상수. 그럼 저당상수는 뭘 구하겠어요? 이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갑이 주택자금 대출을 3억을 받았어요. 대출 기간 몇 년의 기간으로? 20년. 그럼 얘가 20년 안에 이 돈을 상환하기 위해서 매 기간에 이 원리금 상환액이 있죠. 이거를 구하는 개념인 거죠. 저당상수는. 그러면 이 저당상수를 통해서 역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분자가 미지수니까. 근데 이거를 구할 때 우리에게 뭐는 줘요? 연금의 현재 가치는 줘요. 여기에다가 이 저당상수 있죠. 그럼 앞에 있는 저당이라는 게 뭐겠어요?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나가는 이제 이 원리금 구하는 거라고요. 연금.
그럼 얘는 반대로 이런 논리가 되죠. 1년, 2년, 3년 땅땅땅땅 해서 몇 년. 대출기간 20년의 기간 안에 얼마를 융자를 받은 거예요? 3억을. 그럼 얘는 뭐를 아는 거예요? 총액을 알잖아요. 근데 얘를 갚기 위해서 내가 매년 얼마씩 갚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하고 반대가 뭐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뭐를 아는 거예요? 매 기간에 연금을 알잖아요. 근데 이 금액의 합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뭐는 아는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라는 건 알잖아요. 이거를 나눈 금액을 구하는 거라고요. 할부금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당상수는 할부금 구하는 개념이고 총액을 나눈 금액 있죠. 3억 원을 나눈 금액. 20년으로 나눈 금액이 얼마냐를 구하는 개념이고 여기 있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뭐는 아는 거예요. 연금은 아는 거예요. 매기간 얼마씩이라는 거는. 그 돈을 합한 금액이 얼마냐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식을 보면 밖에 있잖아요. 분모와 분자가. 그 서로 무슨 관계? 서로 역수라는 거예요. 역수. 그래서 둘이.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까지 다 뭐 적용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연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쟤네는 뭐를 구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총액. 합계. 전체 금액. 그러면 얘들하고 역수가 되는 애들은 그 총액을 뭐 한 금액. 나눈 금액이 있죠. 분할한 금액을 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99페이지 있죠. 상단에 박스 있잖아요. 99페이지 상단에 박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있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있잖아요. 그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N년 동안 매 기간 말 1원씩 받게 될 금액을 이자율 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합계.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반대가 저당상수잖아요. 1원을 이자율 R로 현재 빌린 후에 N년 동안 매 기간 말 균등하게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죠. 그러니까 그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라는 것도 똑같아요. 연금의 미래가치라는 것은요. 만약에 뭐 이런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매년 얼마씩 3천만 원씩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적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3천만 원의 합계가 얼마가 나오냐 이거예요. 3년 후에는 총액이 얼마가 되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왜 적금에 불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만기 3천만 원짜리 적금을 불입을 하게 되면 그럼 3년 후에 내가 적금 얼마를 탈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 있죠. 그럴 때 얘를 쓰는 거예요. 연금의 뭐를? 미래가치를. 그러면 얘도 똑같잖아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가 있으면 요 개수 앞에 있는 요걸 구하고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알려줘요? 연금을 알려준다고요. 그럼 여기다 얘를 이 개수를 곱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가치를. 즉 합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잖아요. 1년, 2년, 몇 년, 3년 사이에 매년 얼마씩 3천만 원씩 이렇게 적립했을 때 이 돈의 3년 후에 합계가 얼마가 되느냐 이 총액을 구하는 개념이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것은. 그러면 감채인 계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3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주겠죠. 주택자금 1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뭐 매년 적립해야 할 액수 금액은 이렇게 주는 거죠. 이자율 몇 프로일 때? 10%일 때.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가 뭐를 적용했을 때 얘를 구하기일 때 이 개수 앞에 있는 우리가 요걸 구하는 거예요. 이 감채기금이라는 게 빚을 갚기 위한 저축액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 뭐는 주냐면 이걸 준다고요. 연금의 미래가치를. 여기에다가 이 개수를 곱하면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1년, 2년, 몇 년? 3년. 3년에 얼마 만들어야 돼요? 1억. 그럼 얘는 총액을 알잖아요. 이거를 3년 후에 만들기 위해서 매년 나는 얼마씩 적립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억 원을 나는 할부금을 구하는 개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표현은 총액을 구하는 거고, 예? 걔랑 반대되는 역수는 그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나올 때 그거를 혹시 이론으로 나오면 그거를 포인트로 보고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연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할부금이 구하는 개념, 할부금이 아니라 총액 구하는 개념이고, 역수되는 얘들이 나오면은 그걸 나눈 무슨 금액을 할부금을 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분모하고 분자가 표현이 바뀌잖아요. 그게 역수라는 거예요, 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시불에 내가계수가 있고 일시불에 뭐가 있어요? 현가계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현재 가치에다가 저기 있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있죠. 얘를 곱하면은 무슨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미래 가치를. 이거를 다시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대입하면은 무슨 가치를 구할 수 있다?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무슨 관계가 돼요? 역수가 돼요, 역수가. 그 만약에 일시불의 그 내가계수는요, 이걸 대입을 해요. 1 플러스 R의 n승이에요. R이 이자율이고 n이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일시불 있죠. 요거. 요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R이라고 그랬을 때 R이 뭐 얘기하냐면 이자율이에요. 10%니까. 100분의 10 하면 얘가 0.1이겠죠.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그러면 1 플러스 0.1의 3승은요. 1.1을 3번 곱하라는 얘기죠. 3번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331이 나와요. 그럼 곱하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133만 1,000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금액을 다시 1 플러스 0.1에 대한 3승이 있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1.33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할인하면 다시 100만 원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서로 역수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물어볼 때는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대입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이렇게 계산해요. 이렇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3년 후 있죠. 3년 후에 100만 원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물어보고요. 할인율을 몇 프로 줘요? 10%.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때는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3승분의 1 있죠. 이거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1이 원금이니까 100만 원을 이걸로 할인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 1 나누기 1 플러스 0.1의 3승이 있죠. 요거 계산하면 1.331분의 뭐가 돼요? 1이 돼요. 1을 1.331로 할인하시면은 0.7513 이렇게 나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0.7513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75만 1,000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나 100만 원을 갖다가 1.331로 이렇게 할인하죠. 그래도 75만 1,000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곱하기에 역수가 나누기니까. 이렇게 곱해서도 구할 수 있고 뭐 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누기 해서도. 이게 작년에 여러분 문제는 현재 그 뭐 한 3억 원, 7억 원 주고 5년 후에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인율은 근데 7%뭐 이런 식으로 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계산을 버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힘드시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둘의 관계가 이제 역수 관계가 이제 수립되고 하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계산이 힘드시면 요거라도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역수는 알아두시고 어디다 쓰는지 알아두시고, 연금은 뭐 구할 때 쓴다 그랬어요? 총액. 얘랑 반대되는 역수는 그 총액을 뭐 한 거, 나눈 금액 구한다는 거, 뭐 그런 정도라도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무슨 비율로 해요? 상환 비율로.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무슨 비율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해드렸죠. 기억하나요? 여기 1이라는 게 원금을 나타내거든요. 1이. 그러면 상환 비율이 만약에 30%예요. 그러면 잔금 비율이 70% 남겠죠. 그러면 잔금 비율이 70%라는 얘기는 상환 비율이 30%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잔금하고 상환을 더하면 1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대출 융자금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을 더하면 뭐가 된다? 1이 되는 거예요. 1이. 그러니까 이게 대출 원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기 99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잔금 비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저당 대출액분의 미상환 원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이 잔금 비율은 뭐를 알고 있을 때, 이거는 상환 비율 다 알고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개념이고요. 잔금 비율을 모르면은 뭐를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계산할 때 그 식을 대입해서 한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드렸냐면 그 연금의 현가계수 설명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정년퇴직자가 매년 1,000만 원씩 20년간 지급받기로 했을 때 정년퇴직일 날 그걸 일시불로 받는다 그러면 그 돈의 합계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를 가지고 얘를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대출 총액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출 뭐를 계산할 수 있다? 총액. 그러니까 내가 융자를 받았는데요. 20년의 기간 동안 대출 기간으로 해서 융자를 받았는데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있죠. 원리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매월 얼마씩 100만 원씩 만약에 갚은 조건으로 내가 융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 돈의 무슨 가치의 합계를 구하면 현재 가치의 합계를 구하면 이게 대출 원금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를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융자금 있죠. 빌린 돈 전체. 이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요 빌린 돈을 매기간 갚아나가기 위한 뭐 원리금. 이 쪼갠 금액을 구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융자금 총액도 구할 수 있고 남아있는 뭐도 구할 수 있다. 잔금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년의 기간으로 갚기로 하고 몇만 원씩 갚는 걸로 100만 원씩 갚는 거라서 돈을 빌려왔는데 내가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상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갚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18년 동안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요거를 요 시점으로만 요렇게 땡겨오면은 남아있는 뭐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잔금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잔금 비율 구할 때 보면 융자금 금에 미상환 잔금이 있죠. 남은 잔액. 요거를 구할 때 그러면 요 융자금은 총액 있죠. 총액은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이자율 알프로 기간 N년. 요거를 수입하면은 요 N이라는 게 뭐 얘기하냐면 전체 대출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상환 잔금은요.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 이자율 알프로 N-T년이에요.
그럼 n이라는 게 전체 기간이죠. t가 뭐냐면 현재 시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n-t년은 뭐 얘기하냐면 남은 기간 얘기해요. 그 잔액을 구할 때. 그러면 이거 문제를 때 어떻게 해주냐면 원래 대출 기간이 몇 년인데 15년짜리로 융자를 받았어요. 근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있을 때 남아있는 뭐를 구하고자 하면 잔금 비율을 구하고자 하면 그 몇 년짜리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15에서 얼마를 빼면 5를 빼면 남은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1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출제할 때 어떻게 해줬냐면 15년 있을 때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93.05744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10년 있을 때 연금의 현가계수 있죠. 이거는 75.11 7143가 뭐 이렇게 줬어요. 해간 이렇게 주고 잔금 비율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을 구해라 해서 기출에서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분모는 전체 뭐예요? 대출 기간이니까 15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 들어가면 되죠. 그럼 93.05744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남은 기간이잖아요. 그럼 15에서 5를 빼면 나머지가 뭐 10년. 그러니까 75. 이게 714 이게 답이었다고요. 이렇게 대입하는 게. 이게 답이었는데 그 당시에 출제자들이 이걸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눕혀서 맞추라고. 그럼 뭐가 답이겠어요? 1번이잖아요. 쓰러뜨리면 머리 무거운 애가 앞으로 쓰러진다고 그랬죠. 뭐 이렇게 해서 구하라고 잔금 비율을 이제 이렇게 출제한 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잔금 비율이라고 돼 있죠. 잔금 비율 보면은 분수식 있잖아요. 분수식에 보면 분모는 저당 기간 동안 연금의 현가계수죠. 근데 분자는 뭐라고 해놨어요? 남은 기간. 남은 기간의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 보고 계신가요? 99페이지? 그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기간, 무슨 기간? 남은 기간. 그렇게 해서 이게 대입을 올바르게 했느냐만 찾으라는 문제였어요.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생략하고 넘어갈까라고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2번이 아니면 또 이론 또 하실 기회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한번 해본 거죠. 몇 번은 뭐 표정이 안 들은 게 낯섰네 뭐 이런 표정이네. 이거보다 이게 내용이 더 많아요. 많은데 다 생략하는 거에 잘라서 그냥 요것만이라도 그냥 혹시 그냥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하시는 게 부동산 이제 투자 분석 및 기법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중요하죠. 여기 단원 자체가 이제 별표보 3개라고 보셔도 되죠. 매년 이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한 3개에서 4개는 나와요. 문제가.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 투자 분석 있죠. 예, 이 투자 분석은 이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요. 내가 부동산에 이제 투자하고자 할 때 그 투자 분석이 있죠. 투자 분석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그 현금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요 현금 흐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매각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현금 흐름을 두 가지를 구해야지만 여기 있는 요 기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법을 보게 되면 이게 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비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요 할인 기법이 있죠. 할인 기법은 이 두 개의 현금 흐름을 다 구해야지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비할인 기법은 이거 하나만 구해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인 기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이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비할인 기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어림셈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림셈법을 쓸 때는 뭐 하나만 구하면 되냐면 요것만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을 구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쓰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는 구해야 돼요? 영업현금 흐름은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영업현금 흐름은 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했잖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 얘기했었죠. 이게 현금 흐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빼면 이게 기본적인 이제 현금 흐름 구할 때 식이잖아요. 그죠? 작년에 이론으로 얘가 나온 거잖아요. 요게 지문이었어요. 1번이 가능총소득, 2번이 유효총소득, 3번이 순영업소득, 4번이 세전현금 흐름, 5번이 세후현금 흐름 이렇게 출제한 거라고요. 이렇게 이론으로. 그래서 틀린 거를 예를 준 거예요. 순영업소득을.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유효총소득에다가 기타 수입을 더한 금액으로 이렇게 준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아시면 이거는 이제 활용할 때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매각 현금 흐름은요. 매도 가격이 있죠. 매도 가격이 있고요. 그거를 빼면 나오는 게 순매도액이 있어요. 순매도액. 그 다음에 세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세후 지문복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얘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영업현금 흐름. 그래서 그거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거기 교재 보시면 우리 교재는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출제할 때도 있고요. 영업수지라고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번역한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 캐시플로우라는 것은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 영업현금 흐름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제일 먼저 뭐를 구해야 되냐면 가능조소득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가능조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가능총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근래 여러분들 시험에는 가능총소득이라고 출제를 해요.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총이나 조나. 그죠? 그러면 영업현금 흐름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란 얘기예요? 가능총소득이죠. 그러면 가능총소득은 뭐를 가능총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가능총소득은. 가능총소득. 그러니까 구할 때는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뜻이 뭐냐 이거죠. 용어가. 가능총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이 부동산으로부터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수익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임대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얘가 20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룸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0개. 그러면 임대 줄 수 있는 공간은 딱 이거 20개가 최대란 얘기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다가 연 500만 원씩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뭐냐면 임대 단위수잖아요.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임대료를 곱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임대 부동산에 투자해서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수익을 뭐라 그런다. 그걸 가능총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가능총소득. 아니면
면적에다가 곱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요렇게. 그죠?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더 좋냐면요. 임대 면적이 1800평방미터인데 이 중에 80%만 임대 줄 수 있다. 뭐 이런 가정으로 해가지고 평방미터당 얼마? 5,000원. 네, 요렇게 해서도 출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여러분들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가능 총소득이란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면적을 곱해서 구한 소득이다. 이렇게 출제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렇게 되게 할 수 있고 연간 벌어들 수 있는 최대 수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20실이고 500이면 얼마 나오겠어요? 단위가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겠어요? 1억인 거죠.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그 출제자들은 요 단위를 갖다가 그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착각을 유도하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면요. 그 계산이 조금 약하신 분은 그 계산하실 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단위를 알면 이렇게 해도 이게 1억이잖아요. 그러면 계산기안에다가 숫자를 몇 개만 찍어요. 요렇게만 찍는다고요. 근데 계산이 약하신 분은 1억을 다 찍는다고요. 그게 1억을 다 찍으니까 일단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1억을. 거기에다 일일이 곱하기 뭐 이런 거 다 해보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하나 풀 때 2분도 좋고 3분도 좋은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은 뭐를 많이 뺏기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제가 높아지면서 계산이 약하신 분들은 혹시 계산기 갖고 들어가시면 단위가 최소한 100억대 이상은 되는 계산기 있죠. 포켓용은 안 되고 포켓용 갖고 들어가면 무조건 에라 뜰 거라고요. 1억을 다 찍으시면.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수익이 투자자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수익은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뭐를 빼야 돼요? 공실 및 불량부채 있죠. 네, 이거를 공제해야 되죠. 여기는 실질적으로 100% 임대가 됐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이지 현실적으로는 공실이 발생해야 하네요.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공실률하고 이제 불량부채는 뭐냐면요. 임차자들이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 금액이에요.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제때 안 들어오는 것도 손해죠. 수익률 계산은 보증금 운영에 따른 수익하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을 합쳐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통상 계산할 때는요. 5% 아니면 10% 줘요. 이 금액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0% 준다 그러면 얘가 1,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예요? 요 기타 수입이라는 것은요. 영업 외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임대 수익이 아니라 주차장을 운영해서 받는 주차 수익이나 아니면 미국 애들처럼 지하에다가 코인식 세탁룸을 설치해 놓고 세탁기 운영해서 벌어진 수익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게 유효 총소득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능하고 유효 총소득의 차이는요. 공실 반영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도 지금 그냥 얼마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1억이라고. 여기서 이제 뭐를 빼냐면 이거를 빼죠. 영업경비를. 그러면 지난번에 배우신 바에 의하면 영업경비에 포함하는 게 있고 포함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예, 포함하면 안 되는 애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공부소감이라고 해드렸죠. 예, 공은 뭐 얘기했었어요? 공실 얘기한 거죠. 공실. 그죠? 부는 부채 서비스세. 그죠? 소는 소득세 얘기하고 감가상각비는 소득세 계산할 때 쓰잖아요.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 아니잖아요. 인식된 비용이지. 그렇죠? 일단 뭐 고교 정도까지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게 근래 나온 게 뭐냐면 영업경비 안에 가게 되면 이거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공고소감. 여기에다가 근래 나온 게 뭐 나왔냐면 소유자 급여 있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업무비 있죠. 네, 이런 것도 반영을 안 해줘요.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상에서 활용을 하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100페이지 있죠.
100페이지에 가면 그 상단 박스 밑에 자, 별표에서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중에서 보면요. 거기 자본적 지출이라고 돼 있죠.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경비에 포함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해줬어요. 그러면 건물의 가치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죠. 이거는 임차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건물주에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수익적 지출은 포함을 시켜줘요. 수익적 지출은 부동산의 가치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비용이 있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은 포함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경비를 계산할 때는요. 여기 있는 유효 총소득이 있죠. 또는 가능 총소득이 있죠.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인용할 수도 있어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서는 가능 총소득을 기준으로 준 적이 있어요. 그걸 왜 가능 총소득을 기준으로 줬냐면 영업 경비를 줬는데 가능 총소득은 5천이었고요. 그 문제의 유효 총소득은 4,750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4,750에 3%를 계산하라고 그러면 암산으로 바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5천에 3% 그러면 5, 30원이니까 15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일부러 가능 총소득을 기준으로 3% 계산하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활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나올 때. 자, 여기는 그냥 1억이니까 우리가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 대비 20%라고 그러면 여기서 2천을 빼야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순영업소득이죠.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8천이 나오죠. 요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발생하는 귀속이 되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 총수익을 계산할 때는 얘들을 기준하지 않고 얘를 기준해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지렛대 효과 할 때 종합수익률, 저당수익률, 지분수익률 이런 거 해봤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종합수익률 계산할 때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었잖아요. 그러면 총수익을 계산할 때 왜 얘를 계산하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들을 기준하면 안 되죠. 최소한의 공시라고 경비는 공제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요걸 중심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를 빼주냐면요. 얘를 빼주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은 뭐를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랬어요.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 나가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얘기를 해요. 이게 작년 여러분 시험에 이자를 공제한 원금 상환액만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지문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부동산이 10억짜리예요. 요 10억을 표현할 때는요. 총투자액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부동산의 가치 이렇게 줄 수도 있죠.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억을. 근데 요 중에 6억은 이자율 5% 있죠. 예, 그걸 만기 상환 조건으로 만기 상환이라는 얘기는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낸다는 얘기죠. 이 조건으로 농협에서 융자를 받았고요. 나머지 4억은 지분 투자했어요. 이건 갑이. 이렇게. 그러면 현재 여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있죠. 요거는 내 돈만 들어가서 발생한 수익은 아닌 거예요. 그죠? 뭐까지 합쳐져서 은행업도 빌린 돈과 합쳐져서.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이 있죠. 얘네들은 전부 총투자액을 기준해서 발생한 수익이죠. 요거 세 가지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순영업소득도 지분과 빌린 돈이 합쳐서 발생한 수익이잖아요. 요거 가지고 누구하고 누가 나눠 갖는 거예요. 은행하고 나하고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은행에 대가를 줘야 될 거죠. 이자. 그러면 6억에 5%면은 이게 3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빼주고 남는 게 뭐겠어요?
그게 세전현금 흐름이거든요. 요게 지분에 대한 대가란 얘기죠. 여기서부터가. 전체 벌어진 수익에서 은행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주고 남은 게 내 지분 투자자의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죠. 그래서 8천에서 3천 빼면은 남는 게 얼마? 5천 이렇게 남겠죠. 여기에서 이제 뭐를 공제를 해야 돼요? 영업소득세를 공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영업소득세는 별도로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순이감을. 순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영업소득. 여기서 얘네 둘이 다 마이너스예요. 이자하고 뭐하고? 감가가. 여기 대체 충당금도 있는데요. 얘는 잘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대체 충당금은 플러스에 뭐가 붙는다고요. 그러면 더해서 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계산하라는 얘기는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거든요. 세후를.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 단축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안 준다고요. 그냥 여기서 얘를 주니까 바로 빼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 빼면은 나오는 게 과세소득이죠. 이 과세소득에다가 뭐를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세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요. 그러면 세후가 얼마 나오냐면 4천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이렇게 구해야 돼요. 요거를 구해놔야지만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다.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가보시냐면요. 106페이지 있죠. 106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어림셈법이라고 나와 있죠. 어림셈법 있죠. 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어림셈법이라는 거는요. 대충 계산하는 거예요. 대충.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아니고. 자, 일단 기본적인 거는요. 어림셈법에 의의라는 것은 얘는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이 있죠.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을 승수하고 뭐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수익률로. 그래서 그 크기에 의해서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이라고 돼 있죠. 에? 거기 106페이지에는요. 106페이지에는 이 내용이 없고요. 이게 없고 원래 이게 의의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림셈법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을 현금 흐름이 뭐 있겠어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세후 있죠. 예, 얘네를 뭐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승수하고 뭐로? 수익률로. 그래서 방법이 두 개라고요. 승수법하고 수익률법. 그래서 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크기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승수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승수가. 회수기간이죠. 회수기간. 그럼 회수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 승수의 값은 작을수록 그 크기가 작을수록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고 수익률은 클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크기가 큰 애가 더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꼭 크게만 갖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106페이지 거기 보면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 가면 승수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수익률법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총소득 승수라고 돼 있죠. 그럼 거기 보면 총소득 들어가죠. 순소득 승수는 순영업소득 들어가죠. 세전현금수지 승수는 세전현금수지, 세후는 세후현금수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그죠? 근데 그 식을 우리가 구별할 때, 자, 이건 이제 빼고, 의의는 빼고. 자, 그러면 거기 보면 무슨 법이 있어요? 승수법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게
총소득 승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승수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이게 작은 게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몫이 작아지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가 커져야 돼요. 뭐가? 분모가. 그러기 위해서는 요 승수 앞에 있는 요 현금 흐름이 있죠.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간다? 분모로. 그러면 얘가 총소득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총소득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을 기준으로서 벌어들인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자가 무슨 투자액이 들어가겠어요? 총투자액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순소득 승수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승수 나오면 승수라는 제목이 나오죠. 그러면 승수 앞에 있는 애 있죠. 얘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분모로. 근데 얘는 무슨 투자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 승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얘도 이 승수 앞에 있는 뭐가? 세전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세전은 총투자액이 아니라 무슨 투자액? 얘는 지분 투자액이죠. 그러면 세후 현금 흐름 승수라고 나오면요. 여기가 세후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여기는 무슨 투자액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분모로. 분모로 들어가고 이게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 어느 거랑 결합하는지만 알면은 요 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들 역수만 알면은 공식이 다 정리가 될 수 있죠. 외우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기준에서 보자고요. 여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총소득이 얼마였어요? 1억이잖아요. 총소득이 얼마? 1억. 그러면 총투자액이 얼마였었어요? 10억이잖아요. 그러면 1분의 10이면 얼마 나오겠어요? 10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로 얘 회수할 때까지가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얘가 나오면 순소득이 얼마였어요? 순영업소득이 8천이잖아요. 얘가 10억이면 이게 12.5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벌어들이는 8천만 원의 순영업소득 가지고 10억 회수할 때까지가 몇 년? 12년 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 중에서 어느 게 승수가 커요? 에? 얘가 크잖아요. 얘가 12.5니까. 여기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가 동일한 투자 아니면 뭐가 더 크다고? 순소득 승수가 큰 거죠. 얘가 왜 큰 이유는 아시겠어요? 에? 수익이 작으니까. 자, 회수기간은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왜? 회수기간이 짧으려면 수익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수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승수가 작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세전이 있죠. 여기 보면 지금 세전이 얼마예요? 지금 5천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분 투자액이 얼마였어요? 우리가 4억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8 나오죠. 그죠? 여기 있는 세전 5천 가지고 몇 년 걸리면 8년 걸리면 내가 지분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우는 얼마 있었어요? 4천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4천이고 얘가 얼마예요? 4억이잖아요. 그럼 얘 회수할 때까지는 몇 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걸리죠. 그러면 세전하고 세우 비교하면 어느 게 승수가 커요? 세우가 크잖아요. 세우가. 이거 틀리게 준 거라고요. 세전이 크다고. 시험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승수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면 나오면 틀릴 일이 없다고요. 요거는 아니 내가 공식도 알겠다. 의미도 알겠다. 그럼 나오면 틀릴 일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어요? 자, 수익률법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수익률법의 박스에 보면 총소득 승수하고 역수가 되는 게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넣어놨죠.
근데 걔는 여기는 요 수익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얘는 재무 비율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율 분석법에. 근데 역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교할 때 가장 잘 쓰는 게 얘하고의 역수 있죠. 순소득 승수. 역수가 뭐냐면 얘예요. 종합자본 환원율 있죠. 네. 이거를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쓸 때도 있고요. 그냥 자본 환원율 쓸 때도 있고요. 뭐 같이 그냥 써요. 이게 요게 뭐냐면요. 이게 종합수익률이에요. 그 지렛대학과에서 여러분 썼던 뭐 종합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역수니까 뭐가 바뀌어요? 여기가 총투자액이고 여기가 뭐 순영업소득으로 바뀌는 거죠. 요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재 요 요건상에서 보시면 지금 총투자액이 10억이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8천이죠. 그러면 10억에 8천이면은 몇 프로예요? 8%잖아요. 그러면 얘가 12.5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얘가 1억이에요. 1억. 얼마? 1억. 1억이면은 몇 프로예요? 10억에 1억이면. 그러면 10%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뒤집어져서 얘도 만약에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1분의 10이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래서 얘네는 조건이 한 해가 10이면 나머지도 10인 거예요. 네? 그때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한쪽을 10을 주면 나머지도 1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숫자가 틀리면 걔가 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출에서 어떻게 해줬냐면 총투자액 10억 줬고요. 세전 현금 흐름 있죠. 얘 6천 주고요. 부채 서비스액 있죠. 얘 4천 주고요. 그래 놓고 지문에다가 2번에다가 뭐 줬냐면요. 종합 순소득 승수 있죠. 얘 10을 주고요. 4번에다가 종합 환원율 있죠. 얘를 이렇게 8%를 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얘가 답이라고요. 하나가 10이면 나머지도 뭐가? 10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만약에 검증을 해보려고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돼요. 그죠? 총투자액은 줬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조건 안에 뭐는 없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은 없잖아요. 근데 순영업소득이라는 거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세전이 6천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서 나온 게 이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순영업소득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일부러 저렇게 배열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세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억 나올 거니 1억. 그러면 몇 프로겠어요? 10%죠 10%.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이렇게 해서 계산이 1번, 3번, 5번까지 다 이게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걸 5개를 다 계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5개를 다 계산하면 뭐가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배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찍어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모든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요건 또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조건을. 나중에 혹시 계산을 풀고 들어가더라도 간단하게 맞출 수 있게끔 배열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하고의 역수가 뭐겠어요? 요게 지분 배당률이에요. 지분 배당률의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전 수익률.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이죠. 그래서 지분 배당률이니까 여기는 총투자액이 아니라 무슨 투자액? 지분에 대한 뭐 얘기하겠어요? 세전.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얘가 10이 나오면 얘도 얼마? 10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지문상에서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네들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예. 요것도 있죠. 요거 정도는 잘 쓴다는 얘기죠. 얘는 활용하기 어려운 게 얘는 그냥 세후 수익률만 써요. 세후 수익률이니까 여기가 지분이고 여기는 뭐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 네 가지는 지문상에서 들어올 때 계산이 만약에 이렇게 나머지 시간이 얼마 없을 때 계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땐 봐서 조금이라도 좀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애를 갖다가 먼저 공략하는 게 유리하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역수관계 알아두시고 승수의 의미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 있는 이런 현금 흐름을 뭐로 표시해 준 거예요? 승수하고 수익률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그 크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승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클수록 이 기준을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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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부채 원금을 갚는 건 어디서? 아, 이거를 줄 때는요. 이렇게 줘요. 순영업소득이 1억 4천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부채 서비스액을 줄 때 그냥 부채 서비스액이랑 안 주고요. 원리금 지불액이 9천 이렇게 줍니다. 주는데 이 안에 그 이자 지불 금액 있죠. 이자 지불 금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7천 이렇게 줍니다. 2천 이렇게. 그럼 나머지가 원금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배열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리금 지급액 주고 이자 지불액을 이렇게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율 30% 뭐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리고 감가상각비 주겠죠.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 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순이감을 이렇게 빼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가 1억 4천이잖아요. 그럼 이자가 얼마냐면 2천. 여기서는 이자를 여기서 7천을 줬어요. 7천. 그럼 7천을 주니까 여기서 7천을 빼고요. 여기서 얼마? 1,000만 원. 그러니까 8천이잖아요. 그러면 1억 4천에서 8천 빼면은 과세소득이 6천 나오잖아요. 6천이고 세율을 30%를 줬으니까. 그럼 6천에 30%면 1,800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도록 여기다 다 줍니다. 조건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원리금은 여기 있는 부채 서비스 얘기하는 거고요. 세금 계산할 때는 뭐만 공제하면 되니까 이자만 공제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자를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대입해서 이제 구하라고 유도하는 거죠. 조건은 다 줘야 돼요. 조건은. 그래서 세후를 구할 때는요. 원리금 상환액이 있고 이자 지급분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명시를 해주죠. 명시를.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오후에 기출할 때 그 한번 이런 배열로도 한번 풀어본 거죠. 그래서 이게 세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요게 기억은 또 안 되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저런 개념으로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이론을 배우셔서 요걸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적응을 하시는 거죠. 적응을. 이론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점수로 다 직결되지는 않거든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이 방법론 이런 것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107페이지에 있는 비율 분석법 뭐 이거 하시죠.